렉서스 NX450H 플러스입니다. 렉서스에서는 두 번째로 작은 SUV예요. UX라고 해서 제일 작은 SUV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이 NX인데요. NX 중에서도 파워트레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한 350이 있고요.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450H 플러스예요. 오늘 NX를 가져온 이유는요, 다른 차량 시승기에다가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이 차량과 고민하다가 NX를 샀는데 NX를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댓글이 종종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 워낙에 바쁘고 일정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해드리고 싶어도 놓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주 잠깐 틈이 나서 저도 궁금했던 차량이고 해서 시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차량의 시승기가 있다 하셔서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은 다는 못 해드려도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차량들 시승기는 한 번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렉서스 NX450H 플러스 시승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우선 이 NX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에서 처음 다루는 차량이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영상 길이가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짤막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늦가기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성한 것 치고는 제법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에 안착했다라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그 왕자를 다투던 브랜드들이 있죠. 독섬사라고 부르는 뭐 벤츠, BMW, 아우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링컨, 캐딜락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렉서스는 80년대 말에 LS를 통해서 처음에 미국 시장에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진출을 했고 제법 성공적으로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렉서스의 SUV 라인업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니치 마켓을 타겟팅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차량의 크기가 그래요. NX 같은 경우에 경쟁할 수 있는 차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산 차종에서는 제네시스 GB70이 있을 거고요. 벤츠의 GLC, BMW의 X3, 아우디 Q5, 볼보의 XC60 이런 모델들이 있을 건데, 그들과 비교해 보면은 차량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씩 작습니다. 전장, 휠 베이스, 전폭 모든 게 조금씩 다 작아요. 일단은 이 작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디자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렉서스의 처음에 스핀들 그릴이 등장했을 때, 그 모래시계 그릴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대부분은 기괴하다였을 겁니다. 아니, 쟤네는 자동차를 만들랬더니 왜 자꾸 건담을 만들어? 라는 것이 처음에 주된 의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스핀들 그릴이 점점 날이 가고 날이 가면서 자리를 잡아갈수록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NX에 요모조모 디테일한 디자인들을 따고 들어가면은 이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프로포션을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NX가 토요타의 RAV4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다는 건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즉,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륜 구동 차량이라는 건데, 앞에 오버행이 긴 편이에요. 구동이 바로 앞 엔진 쪽에서 뻗어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렉서스는 스핀들 그릴을 강조하면서 앞에 본인 높이를 상당히 낮추는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오버행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에 오버행이 길고 대시2X는 짧고 경쟁 모델에 비해서 전장이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닛의 길이에 비해서 승객석 부분 쪽이 전반적으로 좀 짜리몽땅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SUV들이 B필러쯤에서 천장이 가장 높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아래로 꺾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쁜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데, 얘는 B필러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거의 C필러 있는 부분쯤에서 가장 천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부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살짝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 차량이 동급 모델의 전장 대비해서 조금씩 짧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이제부터 한번 실내에 들어가 볼게요. 차량에 탑승해 보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시트 포지션이 왜 이렇게 높아일 겁니다. 제가 이 세그먼트의 다른 SUV들도 많이 타보고 했지만 유독 NX는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체를 애초에 염두에 뒀기 때문에 대용량 배터리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설계에 미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밑에 배터리를 깔아둬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급 대비해서 전장도 짧고 휠베이스도 짧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다리 뻗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에메아 국내 프리뷰 현장에서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힙 포지션이 낮고 바닥이 높으면은 다리를 앞으로 뻗어야 된다. 반대로 다리 뻗을 공간이 부족하면은 힙 포지션을 높이고 바닥을 낮추면 된다는 거거든요. NX의 시트 포지션이 유독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장이 짧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힙 포지션을 높였으면은 어쩔 수 없이 머리 공간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힙 포지션은 높은데 머리 공간은 그대로 하면 머리가 이렇게 눌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NX는 동급 모델 대비해서 전폭, 전장, 휠베이스 다 짧은 편에 속하지만 동급 모델 중에서 전고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렇게 널널하진 않아요. 손날이 하나에서 2개 정도 들어갈 정도?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천장이 제일 높은 데가 B필러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뒤에 2열 부분이 조금 더 헤드룸 공간이 넉넉하긴 하거든요. 2열 공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열의 시트 포지션 역시 1열과 마찬가지로 약간 높은 편이고요. 다만 이 차량은 PHEV 모델이다 보니까 이 아래에 좀 큰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발 공간, 무릎 공간이 불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이 무릎 쪽을 지탱해 줄 정도로 시트의 힙 포지션 자체가 좀 높게 올라와 있는 편이거든요. 레그룸을 보시게 되면은 주먹이 하나, 둘, 발을 앞으로 쫙 뻗어야 될 그 정도의 시트 높이가 아니다 보니까 레그룸 공간도 더불어서 조금 넉넉하게 느껴지고요. 시트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 공간도 엄청나게 여유가 남습니다. 리클라이닝이 가장 눕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세워볼게요. 어차피 그렇게 많이 조절은 안 되더라고요. 네, 이 정도가 가장 세워져 있는 정도인데 손날 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인 거 보이시죠? 일단은 천장을 보셨을 때 2열 헤드룸이 있는 부분이 가장 넓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조금 요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거는 다 실내에서 공간 확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2열 공간 뭐 딱히 부족함이 느껴진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예, 의외로 되게 쾌적한 공간 지니고 있고요. 2열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3단으로 조절한 열선 시트 있고요. C타입 USB 단자 2개 있고 12V 아울렛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암레스트 내려보면은 컵홀더 2개 있고요. 시트백 포켓 가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세그먼트의 차량들은 파노라마 썬루프라든가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의아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NX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요. 각 파워트레인별로 가장 높은 트림에만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는 급 나누기를 위해서 썬루프를 2종류나 마련을 했다는 건가? 그 개발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어쨌든 이 차량 같은 경우엔 F스포츠 사양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1열에만 있는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전장이 전체적으로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널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차답게 트렁크 밑바닥을 들쳤을 때 수납 공간의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치밀하게 해놨어요.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딱 봐도 렉서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이런 유선형의 디자인을 상당히 아름답게 쓰는 거. 렉서스의 차량들을 타보면은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곡선, 유선형의 디자인들을 상당히 잘 쓰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작은 SUV라고는 했지만 RX 등의 좀 고급형 렉서스 모델에도 달려져 있는 대형 스크린 정착되어 있고요. 블랙 하이글로시랑 이런 메탈 느낌의 소재들이 적당하게 상당히 잘 어우러져 있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보수적인 디자인인 것 같긴 하지만 딱 쥐었을 때 림의 두께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렉서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의 디자인이 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도 뭔가 조금
조금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직관적이긴 해도 뭔가 살짝은 좀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썬루프처럼 몇 가지 빠진 사양들이 있어요. 이 차량 HUD 빠져 있거든요. NX450H 플러스에서 HUD를 가지려면은 위급의 F 스포츠 모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가격이 사실 그렇게 낮은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7,530만 원이고요. F 스포츠로 가게 되면 8,3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조금 서운한 건 있어요. 7,500만 원짜리 차에서 금나누기를 하겠다고 HUD를 빼버린 거는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마크 레빈슨이 안 들어가 있어요. 렉서스에서 세팅한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오디오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us in the hallway, 거치기 잡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어쩌다 고작한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오디오는 좀 많이 서운한데요.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달려져 있는 렉서스 차량들을 타더라도 교향악이라든가 클래식 같은 음악에 최적화되어 있는 오디오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잔향 처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파워라든가 아니면은 악기 간의 변별력이라든가 베이스에 울려주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좀 아쉬워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NX450H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이 파워트레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고 있죠. 토요타 라브4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조는 같이 하고 있는데 출력 등에 있어서 조금 더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베이스에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대중 브랜드인 토요타의 차량과 렉서스의 차량을 완벽하게 같게 세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겠죠. 시스템 합산 출력은 307마력입니다. 그 중에서 엔진의 최고 출력이 170마력 되고요. 합산 출력에서 그냥 단순히 엔진의 최고 출력만 뺐을 때 일단은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은 최소 125마력 이상이 나와줍니다.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렉서스에서 항상 이 시스템 합산 출력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의 최대 토크만 알 수 있는데 엔진의 최대 토크는 23kg 포스미터인가 한 그 정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지금 처음부터 큰 힘을 내주기 때문에 시스템 합산 최대 토크는 당연히 그것보다는 월등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배터리의 용량이 18.1kW인데 이게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배터리 용량이에요. 제가 토요타나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몇 대 리뷰를 해봤잖아요. 그것과 거의 동일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유성기어라는 것이 달려 있어서 미션의 역할을 대신해요. ECVT라고 토요타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엔진 옆에 바로 모터가 하나 붙어 있고요. 4륜구동인데 토요타는 E4 시스템이라고 하는 상당히 신박한 시스템을 쓰죠. 일반적으로 4륜구동 차들은 엔진의 출력을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것으로 엮여서 물리적으로 뒤쪽에다가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디퍼렌셜이 딱 후륜 가운데 박혀져 있고, 그런데 토요타의 이 E4 시스템은 후륜에다가 별도의 전기 모터를 다는 거예요. 후륜은 전기 모터만이 마킹한 걸로. 그렇게 하면은 장점 뭐가 있죠? 드라이브 샤프트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큰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전륜 100% 구동도 가능하고 후륜으로 최대 80%의 구동까지 전달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라브4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모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EV 모드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거진다 소진됐을 때, 그래서 전기 모터가 개입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엔진의 구동을 돌리면서 배터리를 좀 충전시켜주고 싶어 했을 때 웬만하면 파워트레인만 개입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드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영역이 우리가 대부분 아는 하이브리드 모드인 건데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2가지로 나눴죠. 전기 모터 주행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브리드로 할래? 아니면은
엔진의 힘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브리드로 할래? 종류의 다양성을 준 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엔진 출력을 주된 용도로 쓰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좀 주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 HV 모드라고 계기판상에 떠 있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중심이 되는 하이브리드 모드는 오토 EV HV 모드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속 페달 살짝만 밟아도 바로 전기 모터랑 엔진이 개입하잖아요. 오토 EV HV 모드로 바꾸면요, 가속 페달 싹 밟아도 네, 엔진 개입 안 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셨죠? 이 18.1kWh의 배터리만 가지고 갈 수 있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56km인가 그렇거든요.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번 출근하는 거나 아니면은 하루 정도 이제 출퇴근 왕복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나와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완충을 하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EV 모드로만 와봤었는데, 출근 때는 마음이 급하니까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게 되잖아요. 웬만해서는 EV 모드가 안 풀립니다. 어젯밤에 막 테스트 해보려고 EV 모드로 해놓고 엄청나게 막 밟으니까 말할 수 없는 속도의 영역 가서 풀려요.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속도의 영역도요, 쫙 순항하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또 엔진 안 깨어나요. EV 모드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흐름도 보시면은 이게 전기 모터로 가는 거고요. 위에서 올라가는 게 이제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가속 페달. 네, 이 정도의 추월 가속에서도 EV 모드 안 풀리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사실 이것보다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을 일이 일반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주행 중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EV 모드는 배터리가 다 소진되지 않는 한은 거의 꺼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거면은 됐지 뭐 굳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000만원 더 비싸게 주고 그걸까지 가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집밥을 먹일 수 있고 회사밥을 먹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만한 메리트도 없기는 해요. 그렇다면은 다시 하이브리드 모드로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모드로 두자마자 가속했을 때 엔진의 힘이 개입하는 거 보실 수 있죠. 토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차를 탈 때마다 지속적으로 단점으로 말씀드리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는 정말 좋습니다. 원조 할매가 괜히 원조 할매가 아니에요. 출력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운 것을 크게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놈의 2.5L 에키슨 엔진의 NVH 엔진이 개입했을 때 들려오는 그 사기통 2.5L 에키슨 사이클 엔진 사운드랑 가속 페달을 통해서 넘어오는 엔진의 회전 질감이 토요타라고 하는 대중차 브랜드에서는 그나마 좀 용납을 하고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렉서스에서는 대다수 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좀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나온 크라운도 뭐 거의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하는 거 보면은 개선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전기 모터가 출력을 내주는데 용이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요, 드라이브 모드를요 스포츠로 돌려보잖아요, 확실하게 체감이 되거든요. 가속 페달 한 번만 꾹 눌러보겠습니다. 가속 페달 꾹. NX450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가 에코, 노말, 스포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에코 모드일 때랑 스포츠 모드일 때가 거의 지킬 앤 하이드 느낌이에요. 에코 모드에서는 확실히 모든 것이 연비를 추구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요,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되면은요, 전기 모터와 엔진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딱 깨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출력을 더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때에서는 정말 빠른 차라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시승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충전했던 배터리를 거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행 모드를 차지 모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트레인만 작동하면서 최대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데 활용하는 모드거든요. 지금 에너지 흐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의 힘이 계속 배터리 쪽으로 가 있어요. 직렬 방식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회생제동도 갖추고 있어요. 회생제동의 강도를 따로 조절하는 버튼은 보이지 않는데, 제가 지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바퀴 쪽에서 배터리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회생제동이 있다고는 하지만 타력으로 주행할 때의 느낌은 내연기관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전기모터의 서포트가 없다고 해서 힘이 전혀 부족하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엔진의 작동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이 나와주는 건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키슨 사이클 2.5리터 엔진이 NVH가 그렇게 렉서스라는 브랜드의 명성을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솔직히 대중차 브랜드인 현대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런 거를 타봐도 이렇게까지 엔진의 회전 질감이 가속 페달을 통해서 올라온다든가 엔진 소리가 실내로 크게 유입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에이다스 성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요, 차선 중앙 유지 장치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같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 스티어링 휠을 잡으십시오 라고 경고가 떴는데요, 정전식 안 들어갔습니다. 토크 감응형 들어가 있어요. 토크 감응형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네요. 예, 요즘에는 국산차들도 대부분 정전식 스티어링 휠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데, 가격대를 생각하면 조금은 아쉬운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방에 저보다 느린 차량이 한 대 있는데요, 느낌 한번 볼까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방금 전에 저 차량이 멀리서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차선을 변경을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느린 차량이. 그러니까 합류 구간 상태였는데 감속이 어쩔 수 없이 조금 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한테 막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감속이 좀 세게 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차간 거리를 가장 가깝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런 거 치고는 방금 전에 느낌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추월을 하려고 한다, 방향지 시등을 넣자마자 앞 차량하고 거리가 조금 가까운 상태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차선을 완전히 벗어난 다음부터 가속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는 비슷해. 내 차보다 한 시속이 10km 밖에 안 느려. 그런 차량을 추월할 때는 이 방향지 시등을 켬과 동시에 슬쩍 가속을 해주더라고요. 상황별로 해서 가속을 할 때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판단하는 능력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9분 길인데 스티어링 휠에서 제가 잠깐 손을 놔보겠습니다. 차선 중앙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어제 야간에 저 항상 에이다스 테스트하는 곳 있잖아요. 중간에 차선 지워져 있는데 가로등도 불빛도 없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잘 돌아 나가더라고요. 토요타 렉서스가 에이다스를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최신의 토요타 차들 타보면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거 있다면은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아니라 토크 감응형 형태가 들어갔다는 거.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드론 노면에 찾아왔습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모델들을 생각해보면은 벤츠의 GLC, BMW X3, 볼보의 XC60, 대부분 유럽산의 이 세그먼트 SUV들은 승차감 세팅 자체가 상당히 하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운동 성능에 신경 쓴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에 컴포트함으로 볼 수 있는 모델들은 뭐가 있느냐? 제네시스의 GB70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GB70은 컴포트함과 스포티함 사이에서 되게 밸런스를 잘 맞춘 모델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아예 컴포트함으로 놓고 보자고 하면은 링컨 노틸러스가 있어요. NX는 둘 중에서는 확실하게 컴포트 성향 쪽이긴 합니다. 조금 무식한 과속방지턱이 있는데요, 과속방지턱, 네, 확실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이런 과속방지턱 같은 충격을 조하는 그 순간부터 서스펜션이 되게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충격 자체를. 최근에 시승했던 차량들 대부분이 처음에 확실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처음 충격 받아들이는 거는 어느 정도 운전자한테 전달은 해주되 끝마무리가 부드러웠던가는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보 같은 것들도 최대한 희석을 해서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서스펜션의 역할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NX가 총 4가지 트림이 있어요. NX350H에
저가형 트림 있고 고가형 트림 있고요. 450H 플러스에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이 프리미엄 그레이드 하나 있고 F 스포츠 그레이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만, 이 트림만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평비 60짜리 타이어가 들어가요. 나머지 모델들은 전부 다 20인치의 편평비 50짜리 휠 타이어 조합입니다. 아무래도 PHEV다 보니까 현가 질량을 최대한 낮춰서 조금이라도 주행거리를 확보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팅이 그래요. 근데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승차감 셋업이죠. 처음에 충격을 조우했을 때 되게 부드럽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거는 서스펜션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타이어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런 충격들을 다 끝내고 나서 서스펜션 세팅이 소프트하면은 차량이 출렁거리고 서스펜션 세팅이 하다면 좀 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출렁거리는 느낌을 잡으려고 끝마무리에서 확 잡아주는 세팅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느낌이 깔끔하지는 않아요. 살짝은 거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세그먼트의 한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요 앞에 방갈죽되어 있는 노면 지나가 볼게요. 제가 최근에 잔진동 되게 잘 잡는다고 칭찬했던 차가 레인지로버 벨라였죠.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이 살짝 쿵 올라오는 건 있는데 되게 부드럽게 고와서 전달을 해줍니다. 시트를 통한 진동 올려주는 것은 일단 없어요. 잔진동을 억제해주는 능력은 레인지로버 벨라랑 비벼도 될 만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이 시승 차량의 문제라고 믿고 싶은 좀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렉서스에서 가장 큰 미덕은 저는 NVH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독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탈 때마다 이 4기통 2.5L 엑기슨 엔진을 까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은 아마 들리셨을 거예요. 과속방지턱을 조금 크게 넘어갈 때 좀 찌그덕하는 소리가 전륜 서스펜션 쪽에서 들리는데, 저는 렉서스가 차를 허투루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거는 그냥 단지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 차량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SUV의 수입차를 생각하시는 분 중에 나는 조금 부드럽고 편한 승차감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만한 승차감인 것 같아요. 급격한 속도로 코너링을 돈다거나 했을 때는 스키듬이 쭉쭉 나면서 그래도 버텨주긴 버텨주거든요. 근데 확실히 차가 조금 무겁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회두성 이런 거를 가지고 운전 재미를 느끼면서 타는 차량은 아니긴 해요.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 시장에서 렉서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어디 하나 모나지 않은 상품성,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이야기인 즉슨 어디 하나 눈에 확 튄다거나 아니면은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막 도드라져서 차에 탑승한 사람을 흥분을 시켜줄 수 있다던가 그러지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아마 애초에 렉서스를 쳐다보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세그먼트급에서 유럽 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팽팽하고 긴장된 승차감이 싫은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제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차 말고 대안이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동급의 세그먼트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하이브리드 내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찾는다고 하면은 대안이 유일하게 XC60T8 모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T8 모델은 또 얘에 비해서 1000만 원 이상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상 되게 유일무이한 모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동급 모델과의 비교는 그냥 다 떼버리고 아마 이 고민하신 분은 계실 것 같아요. NX350을 살까 450H 플러스를 살까, 그냥 하이브리드를 살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살까, 이틀째 이 차량을 타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명확하거든요. 만약에 나는 집이나 회사에 완속 충전기가 있다 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케이, 집을 사세요. 오직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56km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집이 됐든 회사가 됐든 어디에 완속 충전기가 있으면은 내가 주말에 어디 나들이를 멀리 나갈 거야, 그런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은 전기차처럼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연료비로서 세이브 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클 거예요. 반대로 충전기가 없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하이브리드 모델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냥 차값 차이, 1000만 원이 넘는 차값 차이 그냥 땅에다가 버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 생활 반경 안에 완속 충전 인프라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일회 충전에 56km? 좀 애매한 것 같아, 난 아직까지도 고민이 돼 라고 하신다면은 기준점을 하나 더 잡아 드릴게요. 나는 가끔 가다가 언제 한 번쯤은 가속 페달을 꾹 밟고 차량의 파워트레인 출력을 느낄 때가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추천드립니다.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이 되면서 전기 모터의 출력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모드에다가 전환하면은 엔진도 그렇고요, 전기 모터도 그렇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달리는 것에 집중하는 모드로 빡세게 전환되거든요. 토요타 렉서스의 4기통 하이브리드 엔진 많이 경험해봤지만 그냥 진짜 걔네는 효율성이 맞춰져 있는 파워트레인인데 이제서는 조금 출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싶은 모델이 저는 바로 이 NX450H 플러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보셔서 나는 뭐 운전 빠르게 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하루의 주행거리도 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조사에서 제출한 공인 연비만 놓고 봤을 때는 공인 연비가 0.4km/L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끝까지 다 소진하고도 나는 하루에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다 하시면은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시고 남는 돈으로 기름값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 일상적인 생활 반경이 하루에 56km 이상 안 넘는다, 60km 이상 안 넘는다, 그런다면은 저는 무조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차량 가지고 나와볼게요. 감사합니다.